네, 보신 것처럼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아주 단풍이 아주 절정인데 좋은 장소에서 찾아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아주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우선 이 미래학이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어떤 학문인지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미래학이라고 하면은 인류가 태어나고서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싶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싶은 그 욕망은 꾸준히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학문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1960년대부터 1960년대요. 예, 그때부터 이제 과학적으로 좀 미래를 체계적으로 예측해보자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 그보다 앞서서 보면은 우리가 주변에도 지금도 있는 그 점성가들, 무당이라든지 또 서양에는 뭐 점성, 하늘을 보면서 예측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무슨 뭐 타로 카드 같은 것들도 그럼요. 보고. 또 뭐 이렇게 한 뭐 사주팔자, 뭐 이런 것이 아마 인류 역사로 보면 가장 오래된 그 미래학의 그 뭐 개척자라고 하겠죠. 결국 이제 인간이면 누구나가 앞서 다가올 세계를 예측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제 인지상정이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와 거의 같이 한다고 봐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저희가 논하자고 하는 미래학은 이제 그것과는 다른 좀 체계적으로 과학적인 그 데이터에 기반을 둔 그런 미래학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우리 인류에 있었던 이제 점성술이나 이런 뭐 사주팔자냐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된다고 주장하는지. 그런데 이제 과학적인 미래 예측 방법은 이제 그 방법론이 과학적이고 또 기존의 과거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측 결과를 들으면서도 이해가 되고 과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도 잘 되고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미래학자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엘빈 토플러 아닙니까? 제3의 물결을 너무나도 유명한 저서죠. 지금도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저서, 명저인데 그분이 했던 것도 미래학인 거죠. 그럼요. 엘빈 토플러가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미래학자의 한 사람이고 또 그 외에도 뭐 허만 칸이라든지 또는 뭐 존 나이스비츠라든지 뭐 짐 데이터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유명한 그 미래학자들이죠. 그럼 우선 저 교수님한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학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그럼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나요? 대개 미래라고 그러면 10년 이후, 15년 이후, 30년, 40년, 50년을 말합니다. 이제 근데 30년 이후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만화가나 공상 소설가, 영화 만드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10년 이후에서 20년 사이 정도. 그 정도를 이제 미래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10년 이후 20년 사이 정도를 그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하지 않는 미래를 예측해서 뭐 하겠느냐라고 질문이 나올 텐데, 비록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러면 포기하고 예측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은 그거는 도전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방치하면은 그 미래가 결국은 시간이 다가오면서 결국은 내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10년 이후, 20년 이후 것도 지금부터 관찰하면서 데이터 축적하고 방법론을 쌓아놔야지 그것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래라는 거는 좀 토네이도나 태풍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른바 이제 이 거대한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적용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뭐 제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이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의 특성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특성을 분석할 때 우선 세 가지 요소. 시간과 공간과 분야의 세 가지 요소로 나눠서 보고요. 그럼 이제 이 휴대폰이 이게 나온 게 언제? 예를 들어서 2013년.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만들었냐?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분야가 뭐냐면 이건 전자제품이다.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나오죠. 당연히요. 그럼 그렇게 분석하면 이제 기본적인 분석이에요. 이 상태를 가지고 이 시간 위에서 이동을 시켜보는 거죠.
그럼 2014년엔 미래를 그렇죠. 갔다. 예, 2014년에는 그러면 예. 공간적인 요소는 어떻게 변할까? 분야는 어떻게 변할까? 10년 후 2024년에는 어떻게 될까? 2030년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이 이동시키면 상황이 계속 바뀌죠. 그럼요. 그럼 어떻게 바뀔까 생각하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미래 예측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미래 예측에 대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산업 경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자, 미래 예측을 잘해서 성공한 사례, 못한 사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소개해 주시죠. 잘 못해서 뭐 실패한 케이스 문제 하나 한번 얘기할까요? 예, 실패한 케이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닥 회사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코닥이 저 필름 만드는 회사. 요새 필름은 거의 안 쓰죠. 그럼요. 예, 이런 카메라 필름이 옛날에 코닥이라는 회사가 뭐 미국에서 133년 된 대단한 회사입니다. 133년. 예. 그런 회사인데 지금 망했어요. 예, 망했어요. 예, 망했습니다. 그 왜 그랬냐? 그 회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요것이 이제 디지털 기술의 이제 발전이 맞습니다. 추세를 예측을 못했어요. 그리고서 그냥 그 아날로그 그 필름을 고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잘못하니까 지금은 뭐 이름도 없는 이제 회사로 망했고요. 젊은 친구들은 아예 모를 것 같아요. 예. 그게 아주 실패한 케이스고 성공적인 케이스를 하나 예를 들자면은 지금 그 민간 여객기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 작품이 이제 에어버스 380입니다. 에어버스 380이면은 최대 태울 수 있는 그 사람이 800명이에요. 그렇죠. 대단히 큰 2층 비행기 아닌가요? 2층이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한 번에 800명을 이렇게 실어날 수 있는 엄청난 큰 비행기를 이제 성공시켜서 에어버스 유럽에 있는 에어버스가 성공시켰는데 이건 성공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비교해서 이제 보잉에서 만드는 787, 보잉 787이라는 비행기 있죠. 그 비행기는 요즘도 가끔 고장 나가지고 뭐 사고 나고 그래서 뭐 멈추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성공과 실패가 이제 갈렸냐면은 1990년대 중반에 자, 두 회사 에어버스하고 보잉이 미래에는 어떤 여객기를 만들어야 될지를 이제 전략을 고민을 했군요. 그 미래를 어떻게 예측했냐면은 에어버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봤냐면은 미래에는 승객들이 값싼 여행을 원할 거다. 그러니까 1인당 여행비가 싸게 여행을 하길 원할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태워야겠네요. 한꺼번에 많이 태워서 단가를 낮춰야 돼요. 1인당 단가를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에어버스는 큰 비행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잉사는 어떻게 미래를 예측했냐면은 사람들은 빨리 가는 걸 원할 거다. 속도. 빨리 속도. 그리고 그래서 작은 비행기를 빨리 가는 걸로 만들자.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상태에서 보면은 에어버스는 아주 잘 나가고 있고 또 갑자기 변경해가지고 만든 보잉 787은 지금까지도 고장이 많아가지고 고생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바로 미래 예측을 잘해서 성공한 케이스, 잘못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 기업의 명운을 그렇게 가눌 수 있는 그런 예측이네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 그 통계를 바탕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정확한 예측, 정확하게 근접한 예측을 내놓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런 그 3차원 창의력 예측법이 외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저희 이제 우리 그 모든 사물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간, 공간, 분야로 이루어진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것 같아요. 외국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은 당연한 것 같잖아요. 모든 사물은 시간, 공간, 분야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거를 정립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저기 손가락 하듯이 이게 3차원으로 이렇게 만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인상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물을 이렇게 보면 된다. 이 세 개, 시간, 공간, 분야로 만나서 보면 된다. 그리고 특히 예측하고 싶을 때는 이게 시간적으로 계속 이동시키면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쉬운 거죠. 미래 예측이. 근데 제가 이제 교수님 쓰신 책을 사실 다는 못 읽고 조금 읽어봤습니다만 보니까는 그 연구실에 그 텔레비전을 이렇게 벽에다가 거꾸로 달아 놓으신 게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건 잘못 따신 건 아니고요? 뭐 TV 다는 사람이 있고 잘못 달아놓고 간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 6년, 7년 됐습니다. 그 TV 그렇게 거꾸로 달아놓으신 지가요? 예. 왜 그러신 거죠? 어느 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제가 TV를 보면서 제가 왜 사람은 사물을 인식할 때 이 머리가 위로 가고 네. 다리가 아래로 가게 인식할까? 기본 개념이죠, 뭐. 그거 왜 그랬냐 이거죠. 만약에 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위로 가고 머리가 아래로 가게 인식을 시작했다면 하긴 엄마 뱃속에서는 머리가 밑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하늘 인식할 때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는 걸로 인식하면은 그게 왜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보는 방법 없을까? 그래서 한 것이 이제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을 뒤집어 놓고 보기 시작했죠. 아니,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머리 아프고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적응하니까 이제는 뭐 아주 좋고요. 지금은 거기 뭐 지나가는 이제 글자 자막 있잖아요. 네. 글자 자막도 이게 잘 읽고. 보이세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제 머릿속에 있는 뇌세포,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건 안 뇌세포. 쓰던 부분을 쓰게 되는. 그럼요. 뇌세포 회로를 이렇게 더 활성화시키는 건데, 이건 마치 제가 그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체조하고 운동하고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업의 이제 활동, 거기서 보면은 미래가 어차피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그 미래의 모습을 예측을 해서 거기 대응을 하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뭔가 그게 방법 같은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문으로 어차피 미래학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방법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 과목을 듣게 됐죠. 일단 뭐 지금 경기나 그 미래 상황이 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미래 예측 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쪽에 이제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 들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이제 여기서 헬스 강좌나 해양 생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출산하는 문제, 그리고 국가 간의 영토 분쟁.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성능인데 우리 산업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저희들이 오프라인 물품도 가지고 회사, 교육이나 본인이 좀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주의할 게, 여기 있는 그 드라이버들의 관계, 운과 영향을 주는 모습이 있죠. 팩카를 집중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이렇게 5단계 방법을 쓰겠다. 그래서 하게 했고, 미래학이라는 걸 전 처음 들어봤는데 거기에도 체계적인 방법론이 존재한다라는 게 놀라웠고요. 그리고 그 방법론이 실제로 다양한 이름으로 현실에 사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여하튼 그런 그 일상생활 속에서의 여러 가지 노력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또 논문도 많이 내시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카이스트의 미래전략대학원이 만들어졌어요. 거기 지금 맡고 계신데 이 어떤 대학원입니까? 미래전략대학원은 그 앞으로 일어날 그 앞에서 얘기한 그 미래학, 미래에 다가올 이런 미래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연구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거기에는 미래학도 있고요. 또 사이언스 저널리즘도 있고 또 지식재산도 있고 이런 분야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너무 그 장기 전략에 의한 국가 발전이 좀 부족하다고 봐요. 과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해가지고 1차, 2차, 3차, 5차 이렇게 쭉 해서 그러면 일관성 있게 쭉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현재의 이 정부는 5년 단임으로 돼 있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그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분 있잖아요. 그 좋은 거죠. 그러면은 그 좋은데 그것이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지난 정권에서 했던 거하고 좀 너무 다른 걸 많이 하면은 이게 정부 나라가 이게 이 갈지자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그 추세는 이어져 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정권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긴 안목에서 장기 전략 20년, 30년짜리 장기 계획은 세워놓고 그걸 따라가면서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시작했고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 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대학원은 언제 생긴 겁니까? 예, 미래전략대학원으로 출발한 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2012년이요? 예, 12년이고 그 전부터 준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부터 사이언스 저널리즘이나 지식재단에 관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그것이 많은 이제 준비 과정을 거쳐 가지고 작년에 미래전략대학원으로 됐고 금년에 이제 비로소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게 됐고요. 주로 이제 뭐 학부 출신들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이 이 과정을 배우고 계시나요? 미래전략대학원에는 그 주로 이미 현장에서 그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보면은 그 회사 전략 기획실, 또 영업 파트, 또 홍보팀에서도 오시고, 또 언론에서는 언론 현직에 있는 기자분들, 그 PD 분들도 오시고. 또 정부기관에서는 그 정부기관의 주요 그 기획하는 파트에 있는 분들이 오시고 회사에는 뭐 CEO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교실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동료들 사이에 배우는 것들이 그렇죠.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 보니까는 지금 현존하는 세계적인 미래학 석학 짐 데이터 교수가 강연을 하신다는데 그 사실입니까?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짐 데이터 교수님이 이제 세계적인 학자이시죠. 뭐 연세도 80이 80 넘으셨어요? 그런 분인데 아주 왕성하게 가지고 와서 봄에 카이스트에 와서 미래학 개론을 강의하십니다. 봄에요? 매년 봄에만 강의하시는 봄에. 거죠? 저희 겸직 교수입니다. 그런 분 강연은 사실 참 듣기가 힘든데 또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자주 이렇게 못 오실 텐데 그런 거 어떻게 동영상을 해서 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일반인들도 좀 보면 좋을 텐데 그런 아이디어는 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그럼 내년 봄에도 그렇죠. 지금 시간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동영상을 찍어서 보면은 교수님한테 요청하면 아마 해주실 거예요. 워낙 친절하고요. 학생들하고 토론도 잘 해주시고 아주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또 교수님께서는 또 이 학교 또 교학처장이신가 그 또 살림살이를 또 맡아서 한동안 또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신지 이 대학 내에서 이 창업 생태계 조성이란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현재는 이제 오늘날은 이제 지식 산업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어야지 산업을 키우고 산업이 이제 발전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처럼 이제 하드웨어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이 중요해요. 무형의 지식이 중요해요. 그럼 지식을 만드는 곳이 한 나라에서 보면은 지식을 생산하는 곳이 어디냐? 많은 경우에 이제 대학이죠. 그렇죠. 그러면 대학에서 지식을 만든다. 그러면 대학에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그 씨앗들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교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걸 활용해서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하게 해야지 나라가 계속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창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카이스트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영재들이 공부하는 곳인데 다른 학교보다는 이런 창업이라든가 이런 교내 창업 같은 것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원래 창업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지금 굴지에 뭐 많은 그 벤처 기업들이 많이 지금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좀 가벼운 창업을 많이 하자. 가벼운 창업. 그러니까 종래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창업을 하면은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산을 해요. 그 다음에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연구, 생산, 판매까지 하는 것까지 해야지 회사를 잘 만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 몰려 있군요, 한 사람한테 부담이. 예, 그런데 요새는 저희들이 이제 강조하는 거는 좀 가벼운 창업을 하자. 뭐냐면은 연구 개발해서 회사 시제품까지만 만들어요. 그리고 생산을 잘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거를 각자의 몫이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이 회사를 다른 데한테 M&A 시키는 것. 파는 것이 좋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뭐 판매까지 해서 그냥 큰 회사를 만드는 데까지 하는 것보다 시제품 만들어서 제품하고 이 회사를 그냥 파는 것. 그러면 가벼운 창업이 되기 그럼 때문에 또 다른 일을 또 할 수 예, 있고요. 그러면 다른 창의적인 일을 또 할 수 있고 또 교수나 학생으로 보면 위험 부담도 적고요. 예, 그래서 이걸 장려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벼운 창업을 많이 하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잘 성공이 돼서 부디 지금 이 창업 문화가 좀 이렇게 활성화되는 예. 그런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드는 좋은 모델을 하나 만드셔야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논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앞으로 우리 다가올 미래의 패러다임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물론 굉장히 지금 넓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측을 좀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앞으로 미래 20년을 내다보려면은 과거 20년을 우리 과거의 20년, 그러니까 1990년대 또 2000년대 20년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거 20년 동안 무엇이 우리 사회를 바꿨는가 보면은 뭐 정치도 아니고요, 또 경제도 아니고 뭐 사회 문화가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었고요. 결국은 그 기술이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이 나오고 휴대전화가 나오고 또 인간 지놈 프로젝트, 인간의 DNA 분석이 이루어졌고 유전자 지도 만드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많이 변한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어떻게 될까? 아마 비슷한 패턴이 아닐까.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가지고 또 사회를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런 그 휴대전화 있지 않습니까? 20년 후에 이거 쓰겠습니까? 없어진다고 봐요. 그렇죠. 이렇게 들고 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20년 후에 사람들은 우리 선배들은 왜 저렇게 큰 거를 들고 다닐까? 우리가 옛날 벽돌 전화 보면 웃듯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SNS 쓰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거, 또 카카오톡 쓰는데 그것도 많이 변해 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변해 있는 건 확실한 거고, 그럼 어떻게 변하느냐? 그 변화를 잡는 것이 이제 미래 20년 후에 산업의 1등 기업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자원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적 자원, 좋은 이 창의성을 가진 인재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디어고 예측이고 맞습니다. 이런 어떤 연구겠죠. 그런 좋은 그 인재들을 많이 만드시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가올 미래를 미리 알면 상대보다도 앞서서 준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 전략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